1500년 전 지구의 태양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붉은 비가 쏟아졌고 먼지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2년 동안 겨울이 계속됐고 그 다음엔 가뭄과 굶주림이 왔죠. 도시들이 사라지고 문명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죽어간 이 재앙,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작은 1994년 한 학회였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한 교수가 이상한 발표를 했죠.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1500년 전쯤 전 세계 나무들이 동시에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나무는 매년 새로운 층을 만들면서 자라는데 이게 나이테로 나타나거든요. 넓은 나이테는 날씨가 좋았다는 뜻이고 좁은 나이테는 날씨가 안 좋았다는 뜻이죠. 문제는 1500년 전의 나이테였습니다. 아일랜드 참나무를 분석한 결과 7500년치 데이터 중에서 1500년 전쯤의 나이테가 극단적으로 좁았던 겁니다. 뭔가가 나무의 성장을 심하게 방해했다는 뜻이었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시기가 2000년 중 최악의 해였다고 나왔습니다. 남미 칠레, 러시아 시베리아, 전 세계 나무들이 동시에 고통받았던 거죠. 교수는 1500년 전 참나무의 나이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겨울에만 나타나야 할 세포가 여름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서리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오랫동안 극심하게 추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나무 연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1500년 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아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놀라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기록이었는데요. 태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이었다. 태양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이 18개월 동안 지속됐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빛을 냈는다. 그마저도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18개월입니다. 1년 반 동안 태양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한 겁니다. 1500년 전 역사 기록자들은 보통 날씨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니면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여러 사람이 태양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했어요. 지금의 터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이 썼죠. 우리는 따뜻함 없는 봄과 더위 없는 여름을 보냈다. 곡식을 익혀야 할 계절이 추운 바람에 얼어붙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 한국, 일본의 기록을 뒤졌더니 3줄개가 넘는 자료 중 12개 정도가 태양이 어두워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왕은 이렇게 썼죠. 식량은 나라의 기반이다. 황금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 기록에는 노란 먼지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 움큼씩 퍼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나옵니다. 유럽, 중동,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같은 현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히 전 세계적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여름인데도 서리가 내렸고 가을에는 수확할 게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먹지 못해 죽어갔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죠. 첫 해에는 비축해둔 식량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2년째도 똑같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추위는 계속됐습니다. 비축 식량이 바닥났고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죠.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인과 아이들이 죽었고 그 다음엔 젊은 사람들도 쓰러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태양이 사라졌는지, 왜 여름에 추운지, 왜 농사가 안 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앙의 원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화산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능성은 3가지였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바위 덩어리, 해성, 아니면 화산. 과학자들은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주려면 정말 큰 우주 바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름이 4km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죠. 문제는 1500년 전 어떤 나라도 그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학자들도 그때 생긴 충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죠.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을 텐데 이것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극지방 얼음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1km 깊이의 얼음 기둥을 뽑아냈거든요. 극지방은 매년 새로운 눈층을 쌓아가고 각 층에는 당시 대기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1500년 전 얼음을 분석했더니 황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양이었고 다른 어떤 시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대규모 화산 폭발이었던 거죠. 놀라운 건 남극 얼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북극과 남극 양쪽 모두에서 1500년 전쯤 거대한 황 성분이 나타났던 거예요. 화산이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화산이었을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려면 적도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적도 바람만이 양쪽 반구에 먼지를 퍼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도 근처 화산이 90개가 넘습니다. 단서는 중국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1500년 전 2월 중국은 이상한 기록을 남겼어요. 남서쪽에서 엄청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번개 같은 다른 현상은 없고 그냥 큰 소리만 언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방향은 바로 동남아시아 화산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죠. 중국이 이런 소리를 기록할 정도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화산에서 중국까지는 3000km가 넘습니다. 그 거리를 소리가 날아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음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저음만 남아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왕궁에서 결정적 자료를 찾았습니다. 왕의 책이라는 오래된 기록이었는데요. 엄청난 천둥이 있었고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이 거센 비와 함께 나타났다. 온 세상을 어둡게 한 치명적인 폭풍이었다. 순식간에 대홍수가 왔다. 물이 빠지자 섬이 둘로 쪼개진 게 보였다. 지질학자들은 이 묘사가 대규모 화산 폭발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한 대형 화산은 바로 크라카타우였습니다. 1883년 폭발해서 3만 6천 명을 죽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이죠. 과학자들이 크라카타우를 분석했습니다. 바다 및 음파 탐지 결과 거대한 고대 분화구의 흔적이 발견됐죠. 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모든 증거가 1500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크라카타우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이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 20억 개와 맞먹었을 거라고 합니다. 인류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규모죠. 535년 2월 어느 날 크라카타우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분출이었어요. 증기와 재가 하늘로 올라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진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암 분수가 치솟았고 엄청난 재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폭발음은 3000km 떨어진 중국까지 들렸습니다. 화산이 너무 많이 터져서 산 중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뜨거운 마그마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이 일어났죠. 물과 마그마가 만나면서 엄청난 증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50km 높이의 증기와 가스, 재 분수가 치솟았습니다. 50km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1600km 떨어진 곳까지 재가 날아갔고 인도네시아 전역이 재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재와 가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황산 에어로졸이라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문제였죠. 이 입자들은 햇빛을 반사시켰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우주로 튕겨나간 거예요. 며칠 후 하늘에 이상한 노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죠. 한 달 후부터 태양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자 전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둠은 18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갔을까요? 성층권에 올라간 미세 입자들은 비에 씻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에는 비가 없거든요. 바람에 의해서만 천천히 퍼져나갔죠. 북반구로, 남반구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883년 크라카타우가 폭발했을 때도 전 세계 석양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535년 폭발은 그보다 10배 이상 컸어요. 1883년은 몇 달 만에 끝났지만 535년은 몇 년간 지속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약해지면서 지구가 식었죠. 여름인데도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약해지면서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증발이 줄면 비도 줄어들죠. 몇 년 후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는 완전히 망했어요. 추운 날씨에 가뭄까지 겹쳤으니까요.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고 약해진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화산 폭발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더 무서웠거든요. 로마 제국은 1500년 전 지중해를 지배하는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아 번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화산 폭발 7년 뒤인 542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시작됐다. 눈이 피로 물들고 얼굴이 부어올랐다. 목으로 내려가더니 목숨을 앗아갔다.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끔찍한 부스럼이 생겼고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이건 역사상 처음 기록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년이나 지나서 나타난 걸까요? 흑사병은 쥐에게 사는 벼룩이 옮기는 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흑사병 발생이 기후변화와 강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압니다. 흑사병균은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만 벼룩의 몸속에서 제대로 형성됩니다. 25도보다 높으면 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추워지면서 보통 더운 아프리카도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벼룩 몸속에서 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병이 형성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를 거쳐 로마까지 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의 확산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된 병은 나일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최대 무역 항구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집트 곡물을 실은 배들이 매일 출항했어요. 콘스탄티노플로, 로마로, 그리스로, 갈리아로. 문제는 배에 곡물만 실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쥐들도 함께 탔어요. 병든 쥐, 그리고 그 쥐에 붙어있던 병든 벼룩들이 말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려고 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아였어요. 1500년 전에는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무역이 엄청났습니다. 매년 수백 톤의 상아가 로마로 들어와서 고급 가구나 선물로 가공됐죠. 유럽 귀족들은 상아로 만든 물건을 최고로 쳤습니다. 문제는 상아를 실은 무역선에도 쥐들이 함께 탔다는 겁니다. 곡물선보다 더 많은 쥐가 탔을 거예요. 상아는 아프리카 깊숙한 곳에서 왔고 그곳엔 병든 쥐가 많았으니까요. 유럽과 지중해 사람들의 상아 욕심이 결국 자신들의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542년 봄, 병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항구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항구 노동자 몇 명이 열이 나고 쓰러졌죠. 일주일 후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한 달 후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어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황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1만 명 이상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어요. 몇 주 동안 계속됐죠. 시체를 바다에 던지고 도시 성벽탑에 쌓아넣고 우물을 파헤쳐 묻었습니다. 군인들은 거대한 무덤을 파야 했죠. 하지만 파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당시 기록자는 사망자가 25만 명에 이르자 관리들이 그냥 세는 걸 포기했다고 썼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유럽 최대 도시는 몇 달 동안 악취가 진동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시체를 치울 수 없을 정도였죠. 거리를 걷다 보면 집 안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 죽은 집이 수두룩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병을 퍼뜨렸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제국 전역으로 병을 옮긴 겁니다. 마을로, 농장으로, 다른 항구로 병이 번져나갔죠. 543년에는 그리스가 당했고 544년에는 이탈리아가 당했습니다. 545년에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까지 퍼졌어요. 547년에는 아일랜드까지 도달했습니다. 3년 만에 지중해 전역을 휩쓸었던 겁니다. 제국 전체 인구의 30%가 사라졌다고 추정됩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심각한 건 경제 붕괴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게 멈췄어요.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이 죽었거든요. 농장들이 황폐화됐습니다. 곡물 생산이 급감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굶주리기 시작했죠.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징수할 사람도 없었고 낼 사람도 없었어요. 제국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을 방어할 병사가 부족했어요. 병사들도 병에 걸려 죽었고 새로 뽑을 젊은이들도 죽었으니까요. 상업이 붕괴됐습니다. 항구들이 텅 비었어요. 무역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죽었거든요. 도시들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골로 도망쳤죠. 800년 동안 지중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게 1500년 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에서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지구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1500년 전 영국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섬 서쪽에서는 토착 브리튼족이 북유럽에서 온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을 막으려 싸우고 있었죠. 당시 영국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토착 켈트 브리튼족이 살았고 동쪽은 앵글로색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켈트 브리튼족은 로마 세계와 교역했고 앵글로색슨족은 주로 옛 고향인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와 교역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황폐화시킨 흑사병이 547년쯤 영국에도 도달했습니다. 주로 로마 제국과 여전히 교역하던 서남부 해안 항구를 통해 들어왔죠. 이는 켈트족이 로마 제국에서 오는 전염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반면 앵글로색슨족은 로마와 교역을 안 했기 때문에 병에서 비교적 안전했어요. 세기 후반쯤이 되면 켈트 서부와 중부는 엄청난 인구 감소를 경험합니다. 인구 공백이 생긴 거예요. 앵글로색슨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켈트어가 사라지고 게르만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명도 바뀌었어요. 런던, 요크 같은 로마 도시 이름만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앵글로색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탄생한 겁니다. 만약 화산 폭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흑사병이 켈트족만 친 게 아니었다면요. 아마도 영국은 켈트어를 쓰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500년 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쓰는 이유를 만든 거죠. 놀라운 건 지구 반대편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6세기 초 예멘은 지역 최강국이었습니다. 마리브라는 거대한 댐이 예멘의 농업을 먹여 살렸어요. 하지만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일으킨 재앙이 예멘에도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뭄이 왔고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진 거죠. 542년 거대한 폭우에 댐이 무너졌습니다. 수리하고 또 무너지고 이게 몇 년간 반복되다가 결국 550년대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댐의 파괴는 예멘의 파괴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이 무너졌고 수천 명이 북쪽 메카로 이주했죠.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메카가 아라비아 반도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570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바로 이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라비아는 혼란스러웠어요. 화산 폭발이 일으킨 기후 재앙, 가뭄과 기근, 흑사병의 확산, 800년 동안 정치 무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갈망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무함마드가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고 결국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계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일으킨 기후 재앙, 그로 인한 가뭄과 기근, 흑사병의 확산, 전쟁이 있었고 800년 동안 정치 무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도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갈망했습니다. 세계의 정치적 확실성이 모두의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아무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에 닿습니다. 535년 폭발, 536년부터 541년까지 전 세계 기근, 542년 흑사병 시작, 547년 영국 도달, 550년대 아바르족 이동 시작, 560년대 마리브 땐 완전 붕괴,
570년 무함마드 탄생. 모든 게 50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100년 넘게 지속됐어요. 1500년 전 재앙은 현상 유지를 뒤흔들고 역사가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됐죠. 영국이 탄생했고 이슬람이라는 세계 종교가 등장했으며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의 화산 폭발이 100년이 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또 다른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미국 와이오밍의 열로스톤 칼데라는 지난 200만 년 동안 3번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폭발이 64만 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폭발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도 칼데라가 있는데 1538년에 마지막 폭발이 있었어요. 그때 3,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40만 명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화산이 폭발한다면 15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농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굶을 거예요. 하지만 1500년 전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1500년 전 지구 인구는 2억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80억 명입니다. 40배나 많아요. 식량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식량도 없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필요할 테니까요. 문명의 전체 기반이 무너질 거고 사람들은 자원을 위해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1500년 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빅뱅 이후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데는 100년에서 150년이 걸린다는 거죠. 1500년 전 재앙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고 그 여파가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100년이 넘는 혼란 끝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재앙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